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제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최초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2018년도나 19년도에 전년도에 모집 인원 대비 추가 합격률 또는 충원율을 비교하시면 내가 대략적으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추가 합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추가 합격 비율이 100% 정도 되어지는데 내가 예비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추가 합격의 예비번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 가능성이 거리가 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추가 모집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 원서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추가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과 다른 점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모집을 어떻게 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사실 제공하는 데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년도와는 확실하게 달라진 2020학년도 추가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을 매년 쭉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추가 모집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이런 생각이었죠. 정시에서 다 떨어진 학생들 그냥 어디라도 하나 붙이자, 이런 생각으로 추가 모집의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졌다면, 해가 거듭이 되어지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였었던 현상들은 뭐냐면, 정시 지원으로 한 대학을 실제 정시에서 불합격했지만 추가 합격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시 지원보다 추가 합격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뭐 홍익대라든가 국민대 또는 뭐 서울과기대, 숭실대 등등에서 실제 정시 지원에서 불합격했지만 추가 합격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추가 합격이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텐데, 특히 2020학년도가 추가 합격의 특이한 점들 또는 기회가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점은 수능 응시생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0학년도에 정시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만 5천 명 정도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수능 응시생 수의 감소는 결국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정시의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약 1% 또는 0.5%의 경쟁률 하락으로 연결이 되어졌고, 경쟁률이 하락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합격자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 이만큼이면 추가 합격자의 성적이 이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다운되고 추가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점수 편차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추가 합격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결국은 정시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 추가 합격에서의 나의 성적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전년도 대비 추가 모집에서 나의 점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2021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20학년도에서도 재수생의 비율이 한 28% 정도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25%에 비해서 한 3%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비율로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2021학년도에 재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는 거죠. 물론 2021학년도에 정시 모집이 확대되는 것은 전체에서 약 0.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로 봤었을 때는 전국 단위에서 0.3%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이나 아니면 의대나 치대, 한의대로 봤었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재수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시로 합격을 하게 되고 정시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의 숫자는 줄었는데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대학의 전환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은 이전에 찍어놨었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학에서의 정원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특히 어느 쪽에서 상위권 메이저 대학들보다는 그 아래쪽 중하위권의 대학에서는 더욱더 기회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전년도에는 홍익대학교가 가장 높은 학교, 물론 의대나 지대, 한의대에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홍대가 제일 위쪽 대학이었는데 2019학년도는 건국대나 동국대도 추가 모집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학교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건국대 아래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지방에는 의치 한의대가 추가 모집을 대부분 다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은 추가 모집을 거의 다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정원을 채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20학년도의 추가 모집은 2019학년도의 추가 모집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원서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정시 지원에 실패한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지원이 안 돼요. 정시에 합격한 사람도 지원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 3번, 4번 내용을 꼭 주목하실 점은 3번 추가 모집 기간에 기간 정의예요. 추가 모집은 올해는 2월 20일서부터 추가 모집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시에서 붙었거나 아니면 정시에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을 통해서 붙었는데 이거죠. 붙었는데 내가 대학을 가기를 포기한다든가 재수를 결심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합격을 하긴 했지만 지원을 꺼리는 학생이라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서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적의 경쟁력에 따라서는 정시 합격자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단하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 2명 정도가 되어지면 실제 합격생의 통계가 집계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시 모집에서도 기회균형 전형이나 아니면 고른기회 전형처럼 모집 인원이 적은 전형인 경우들은 통계 발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명을 선발하는데 2019년도의 성적과 2020년도의 성적을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떤 학생이 2명이 지원해서 합격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사실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올해 적용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시에 최초 합격했다 아니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합격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대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성적으로 실제 추가 모집으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받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에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 전에 정시 포기하셔야 지원이 가능하시고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점을 알았어요.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 아셨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추가 모집에서는 그럼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이 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보면 2019년도 2월 17일 오전 9시 대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 2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지만 이게 전체 데이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실제 모집 인원은 더 확대가 되어졌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2019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이 7,437명, 대학으로는 165개 대학이 선발했는데 어떤 전형이냐면 전형으로는 정원 내, 정원 외의 선발 전형에서 일반 전형, 수능 100% 전형이거나 수능 중심의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51개 대학에 5,523명. 자,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추가 모집으로 뽑는 전형의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았다면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다 라고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기회균등 전형이다, 또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수능 시험을 안 봤다, 이런 거면 나하고 적합한 전형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른 기회 대상자 1개 대학에서 2명,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가 2개 대학에서 2명 보고 평생 학습자는 12개에서 9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 내에서 대부분 선발하는 전형의 핵심은 일반 전형은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57개 대학에서 119명, 농어촌 전형은 73개 대학에서 223명,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전형은 35개 대학에서 1124명이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49개 대학에서 95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원 내는 대부분 일반 전형이고,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원 내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의 전형이 무엇이냐, 이 점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다른 거 농어촌도 해당이 되지도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성화고급 졸업자의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수능 100%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된다. 그럼 첫 번째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료를 찾겠죠. 먼저 전형 결정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전형에 따른 차이들이 어떻게 있냐. 보통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해요. 물론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 90%에다가 학생부 10%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학생부 중심으로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일반 전형 꽃동네대 같은 게 일반 전형은 수능 중심의 전형인데 수능 성적이 60%에 수능 성적이 40%에 학생부 60%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다소 낮아도 학생부 교과나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런 전형에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서울과기대의 고른기회 전형은 면접 100%로, 다시 말해서 학생부나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대성카톨릭대 재외국민 전형은 우리가 서류평가 100%로,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여기서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외 고등학교의 GPA 성적이니까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학생부를 가지고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도 학생부로만 뽑는 대학,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뽑는 학교, 면접으로 뽑는 학교들, 또는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같이 합쳐서 선발하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형 간의 복수 지원 여부는 대학별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만약에 내가 정원 외 선발 전형에서 만약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다라고 하면 한 대학에 2번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복수 지원이. 그런데 대학마다 그 복수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대학에 2개의 서로 다른 전형이죠. 복수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한 대학의 동일한 전형에서 원서 지원을 2번을 할 수는 없어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전형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대학마다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실 점은 뭐냐면 대학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유의사항 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봤냐면 전형의 유형을 확정했어요. 자, 나는 전형 유형이 일반 전형, 수능 중심의 전형이 적합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수능 중심의 전형의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게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이렇게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 본 과목이 뭐고 못 본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강남대까지 쭉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내가 만약에 문과인데 수학 시험을 되게 잘 봤다. 그러면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 쭉 보시면 수학의 반영비를 높게 둘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 수학 반영비리 35%, 단국대학교 35% 이렇게 수학 반영비리 높은 학교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번에 국어 시험을 아주 잘 봤다. 그럼 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로 갈까? 라고 생각하면 국민대 30%, 명지대, 부산대가 30%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충남대가 45%의 국어 반영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에서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100분위로 활용하는 게 적합한 건지, 표준 점수로 활용했었을 때 유리한 점인지도 보셔야 되고, 또 수능 영역 반영을 하게 되었을 때 탐구를 2개 반영하는 학교가 유리한지,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지 유리한지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영어 등급의 가산점에서 1, 2, 3 등급일 때 내가 영어 시험을 만약에 잘 봤다 라고 한다면 등급 간의 점수 간격이 큰 학교가 유리할 거고, 내가 영어 시험을 못 봤다 라고 한다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적고 등급 간의 점수가 낮은 학교가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형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할 때는 첫 번째는 전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에서의 지원 대학을 어느 정도 결정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첫 번째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지 100분위로 반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판단이 되시고, 두 번째는 탐구 과목을 하나를 반영하는지 2개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 중에서 내가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실 거는 영어의 반영 비율에서 내가 영어를 잘 봤다면 또는 영어를 못 봤다면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문과 학생에서 수학 시험을 안 본 경우들이 있죠. 내가 정시에서는 예체능계로 해서 국어나 영어나 탐구만 시험을 보고 수학을 안 봤는데 이번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수학 반영을 하지 않는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 지금 보면 강남대를 보시면 강남대는 반영이 어떻게 반영하면 위에 있는 대학들은 다 모두 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전 영역을 다 반영하는데 강남대는 영어하고 탐구만 반영을 하죠. 특히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탐구 반영하면서 국어나 수학 중에서 태기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체능계 학생들 수학시험을 안 봤다면 그런 학생들은 강남대처럼 국어나 수학 중에서 태기를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50%, 그 다음에 영어 30%, 탐구 20%를 해서 100% 반영을 하는 강남대와 같은 전형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나는 국어를 못 봤다, 국어를 안 봤다. 또는 자연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수학시험을 봤다 안 봤다에 따라서 이처럼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분석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까지 오게 되어지면 앞에서 전형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대학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학은 나는 세종대학교가 유리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탐구를 2개 과목을 균일하게 시험을 봤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반영 비율이 높은데 나는 영어 과목보다 국어 수학을 좀 잘 봤어 라고 하면 세종대학교의 지원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학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학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종대학교에서 전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인원을 문과에서 보니까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과 2명, 그 다음에 행정학과 2명, 국제학과 2명, 교육 1명, 역사학과 1명 해가지고 문과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졌고, 세종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추가 모집에서 50명을 선발을 했어요.
지원 인원이 1842명으로 경쟁률이 36.84대 1인데 자연계는 경쟁률이 좀 낮았다는 거죠. 근데 문문계 쪽은 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70대에서 8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쓸 것이냐. 아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에서 딱 3번을 원서를 쓰는데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럼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으니까 별로 관계없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 개를 원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원서를 10개씩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점수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나올 거고 또 그 대학 안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뽑으면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3개, 많으면 5, 6개 정도에서 대부분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세종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과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정시와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과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의 표준 점수 100분위에서 실제 가능한 합격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가 세종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러한 전년도의 표준 점수나 100분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어지면 전년도 합격생의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교협에 가시게 되어지면 대교협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환산하면 자기 점수를 환산하면 전년도의 합격장의 점수와 비교했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정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먹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추가 모집은 모집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대학을 정시에서 만약에 지원한 대학이 이 대학이라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정시에 지원한 대학을 추가 합격을 통해서 합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일부는 정시에 지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정시에 지원했거나 떨어졌는데 그 대학에 붙을 수도 있어요. 또 아래에 있는 대학을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 추가 모집에 맞는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이 학과 선택을 하게 될 때 추가 모집에서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 모집은 학과의 선호도에 따라서 점수폭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에서 학과의 선호도가 몰릴 수 있는 학과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호텔관광 외식학과, 그 다음에 경제 미디어, 그 다음에 행정이나 국제학부 같은데 교육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은 학과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물론 세종대학교가 전체 대학의 레벨에서는 아주 높은 대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추가 모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대, 세종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은 거의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하고 국제학부를 두 개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정시에서의 점수 차이보다 실제 추가 모집 전형에서의 점수의 간격 차이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냥 눈을 감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에라 모르겠다. 붙으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말지. 이런 식의 생각에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벌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눈에 얘기해 드리지만 경쟁률이 70대 1이다. 뭐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할 때 보통 경쟁률이 막 4대 1, 5대 1인데 추가 모집의 경쟁률은 70대 1?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부터 70대 1을 2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보통 보면은 몇 대 1의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한 4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수시 모집에서. 근데 40대 1의 경쟁률과 70대 1의 경쟁률을 생각해보면 70대 1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논술 전형의 40대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6회, 정시는 원서 지원의 3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제한이 없다는 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이거는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수시나 아니면 정시 모집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사실상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있기가 어려워요.
물론 높은 학생도 있죠. 왜냐하면 정시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추가 모집에 원서를 지원하지는 않죠. 높은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서도 의대나 치대, 한의대로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수로 가게 되어지지, 예를 들어서 높은 학생의 성적, 내가 중앙대 정도로 원서를 썼었던 학생이 추가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에 원서를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의 경쟁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대부분 원서 지원에 몰리는 것이 선호도가 몰리는 쪽에 결과적으로 실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생각하면 실제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대가 정시에서는 경쟁력이 별로 없었지만 추가 모집 원서 지원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성적대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는 점수대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히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목적은 첫 번째는 붙이자,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자. 이게 목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학이 결정된 거지. 자, 그러면 뭐 했냐면 전형 결정했고, 전형 결정을 통해서 대학을 선택했고, 대학 중에서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원서를 쓸 학교가 4개 정도의 학교를 원서를 써야지 라고 결정했어요. 어느 대학교 무슨 과 정도에다 원서를 써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대학의 모집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은 정시 지원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시간으로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인원을 확인하셔야만 반드시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하고 서울여대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모집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 확인하는데, 2019학년도에 세종대학교는 모집 일정이 2월 21일 목요일서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모집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8일서부터 23일까지였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서울여대가 기간이 더 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실 점들은 뭐냐면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시작 일자와 기간이 대학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원서 지원 마감 일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원서 쓸 때처럼 그냥 어느 대학교 원서 써야지 라고 하다가 그냥 유배이나 진학사 들어가서 그냥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지원 대학 결정하시고 원서 시작 시점과 원서 끝나는 시점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에도 차이점은 뭐냐면 세종대학교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최종까지 해서 21일부터 23일 기간 내에 추가 모집 인원 변동을 공지를 해요. 1차는 21일날 목요일날 10시, 2차는 20일날 목요일날 5시, 그 다음에 3차는 22일 금요일날 다음날 10시, 그 다음에 22일 5시, 이런 식으로 해서 20일, 22, 23일에 걸쳐서 하루에 2번씩 모집 인원을 공지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서울여대는 23일 12시까지, 그러니까 18일부터 23일 12시까지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최초로 추가 합격 인원이 딱 공지가 되어지면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대교협 사이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 정도 인원을 발표하겠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처음에 대교협에서 이제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면 대학들마다 인원을 다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정원에서 몇 개의 대학에서 몇 명 정도를 선발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각 대학에서 학과에서 뽑는 인원이 쭉 정리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최초 발표가 되어진 인원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집 인원 안에서, 지금 요 앞에, 자, 모집 기간 안에서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모집 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발표였었을 때는 국제학부의 모집 인원이 1명이었는데 4차에서 모집 인원이 2명이 추가가 되어져서 3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국에 있는 165개 대학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못 할 수도 없고, 지원하기 위해서 165개 대학의 홈페이지는 매일 들어가서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기본 유의사항 숙지하셨고, 두 번째는 전형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할 대학 결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셔가지고 대학 결정하시고, 네 번째는 학과 결정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서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추가 합격 변동사항에 대한 통지하는 기관,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발표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초 합격자 발표 기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예대는 2월 23일 16시 이후에 발표하고요. 세종대학교는 2월 24일 날 10시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 기간도 대학마다 달라요. 아셨어요? 발표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체크를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이퍼리뷰에서 이제 추가 합격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들도 계세요. 의뢰하신 분들도 학원에서 충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같이 협조하시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발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원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대학 결정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18년도 19년도에 추가 모집에 대한 자료를 미리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는 149개 대학에 8,591명 정도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9년도에는 165개 대학에서 7,437명 정도가 인원이 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가시면 전년도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 엑셀을 다 올려놨었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여러분이 첨부 파일을 다 받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원할 대학들 어느 정도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원하고 싶은 전형이나 학과에서 실제 어느 정도 선발하고 있는지를 미리 조사를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인원이 발표가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셔서 자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선발했었던 학교들이 계명대나 원광대, 강릉원주대, 단국대, 치대 이런 학교들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건 2019학년도에 이런 학교들이 지원했고, 2018년도에 여기서 빠져있는 학교들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신대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전년도에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실제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진행했던 학교들이 다시 2019년도에 진행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학교는 2019년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28년도에 20학년도에 추가 모집 대학으로 인원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와 2018년도에 추가 모집의 데이터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로 가시면 거기에 관련된 대기업에서 발표된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올려놨으니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추가 모집으로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거, 첫 번째는 뭘 한다? 추가 모집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의 전형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 라고 하면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사 전형이거나 농어촌에 해당이 된다면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는 전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대학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수능 성적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로 봤었을 때 나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디인지 봤어요. 그럼 대학 결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전년도에서 어떤 학과들이 선발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학과별로 했었을 때 실제 합격 가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점수에서는 어느 학과가 가능한지 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각 대학의 모집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대학마다 언제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언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실제 추가 합격 인원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마지막의 경우는 실제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어야만 모집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앞에 나왔던 1, 2, 3, 4번의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 19년도에 추가 모집의 자료들을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원서를 이렇게 써서 붙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원서 지원에 필수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나 지원 대학을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대학들이 3개에서 6개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대학에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세종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원서 지원을 잘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대학 결정, 학과 결정, 원서 지원의 시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이번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원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대학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